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경제학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제 직무 이제 NCS에서 이 경제학이 차지하는 분야가 사실은 보면은 이 경제학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저와 이렇게 만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봉투 모의고사나 실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접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준비해야 될 게 이쪽에 직무 이제 실무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상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상식과 경제학 중 어떤 게 더 비중이 클까요? 예, 생각해 보면은 상식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권 쪽에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 쪽에 더 비중이 더 클 것 같은데 실제 문제 나오는 비중은 상식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총 81번부터 120번까지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5문제 정도가 상식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문제 정도가 경제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뭐 경제학이 훨씬 더 방대하다면 방대하죠.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것도 방대하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준비해야 될 내용 자체는 예, 한정적이죠. 그래서 나오는 영역도 이제 모든 상식이 다 나온다라기보다는 경제, 경영, IT 그리고 은행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쪽 파트에 갖고 보통 문제가 한 6개, 또 비중에 따라서 뭐 어디는 8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제학은 일반적인 기초 경제학부터 미시, 거시까지 다 합쳐서 15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옆에 지금 예,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경제학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체에서 15개 주제를 추린다라는 거는 아마 어떤 게 나오겠구나 대충 유추가 될 겁니다. 저희 시대고시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를 한 내용들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에센스만 추려서 한다고 했지만 예,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경제학 전반을 저랑 같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계획된 시간대로 다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들이냐면 실제 나왔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 위주로 정돈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와 만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이 안 됐다라고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경제학 언론이 공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만 바로 푸시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는 거 또는 이제 기출 위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갖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를 이제 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비효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수업을 해야죠. 이 경제적인 수업이라는 것은 경제학을 알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문제를 풀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다면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경제학들 보게 되면 수많은 그래프와 그 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수, 공식들이 나타나요. 아시다시피 빠른 시간 내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아주 깊은 영역의 그런 경제 계산 문제나 또는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무차별 곡선이 나왔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의 사례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들은 나오잖아요. 단순히 무차별 곡선이 어떤 의미인지 또는 그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사례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본다라든지요.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게임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도 이제 내시 균형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내시 균형도 혼합이 있고 단순히 있겠죠. 근데 혼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문제들에서 시간대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가는 것 좋잖아요. 하지만 그 심도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다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만큼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만 준비해도 15문제에서 적어도 대부분 아니면 13개 이상은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에서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저랑 같이 이제 나중에 실전 문제에서 연습을 합니다. 실제 기출이 복원된 문제에서 보게 될 텐데 실제 오히려 기출 문제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딱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 구성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그 공부를 그 수준으로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유연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이제 뭐 PPT만 바로 따라올 수도 있고 교재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 이 수업 보시는 분들은 책을 한 번도 안 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수업만 클릭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이제 토픽별로 이렇게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거구나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런 거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무슨 주제가 있었는지 정리를 하시고 쫓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다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이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개요라 그래서 경제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경제라는 개념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화의 종류 나와 있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냥 보기상에서 그냥 활용되는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트 기회비용, 매몰비용이고요. 뭐 저번 때도 출제가 됐었고 항상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개념이 뭔지 알고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영역이죠. 보시면은 기회비용에서 이제 경제적 비용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만큼 경제에서 이 기회비용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 대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바로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뜻이 나오죠.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고시에서 NCS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현강을 갖고 듣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다른 사이트의 것도 있을 거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저랑 만났어요. 시대고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고민했던 다른 게 있을 거야? 혼자 도서관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현관을 가서 듣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눈에 밟히는 그것? 여러분이 포기하는 데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첫 번째 포기되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산출할까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집어 넣습니다. 명시적 비용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나와 있는 비용이에요. 회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지불해야 되고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불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잠재적 비용.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산 요소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구분하신다면 이해하고 당연히 문제 출제될 때는 명시비용, 암묵비용 그대로 단어를 쓰거나 잠재적 비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이 매몰비용. 사실은 기회비용 자체가 힘들지는 않죠. 기회비용을 구하는 것은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는데 이 매몰비용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이것은 되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비용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나오죠? 지금 여기서 눈앞에 나와 있는 어떤 비용들이 제시가 됐었을 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무엇이고 근데 여기서 매몰비용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이 매몰 비용을 더하지 않고 계산하고 더하고 계산하고 해서 아마 오답이 나오거나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뒤에 가서 문제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자,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프 안에서 어디에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풀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떤 재화에 따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생산 가능 곡선도 보셨을 겁니다. 자, 경제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깊게 다루는데 우리는 맞아요. 객관식으로 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오히려 단순하게 여기 위에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그냥 나왔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정의 볼까요?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생산 요소, 토지든 자본이든 노동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했었을 때 나타나는 두 재화의 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우하향으로 나타나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건 일종의 금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대로 활용했었을 때 적절하게 두 개를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가운데가 좀 더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나니까 저쪽으로 볼록이 돼서 나타나죠.
보다시피 기회비용 체증으로 인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래프를 가진다. 원점에 비해서는 오목하다라는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묻지만은 아마 다음에 출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의 점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점인지 또는 어떤 점은 있을 수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문제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있고요. 실전에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생산 가능 곡선의 해석 및 이동, 즉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ABC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바로 어디 위에 있는 것? 점 위에 있는 것은 어디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정말 잘 활용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건 어때요? 다 안 한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않은 상태가 이 안쪽에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D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생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생산 가능 곡선이란 바로 효율성을 따지는 거네요. 이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가장 극대가 되는 부분이 어디다? 바로 선상에 위치해 있을 때. 그렇지? 그러면 선 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비효율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E라는 점은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산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내일 시험인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 이거 하려면 15시간 정도 해야 돼요 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간 보니까 12시간밖에 안 남았어. 불가능한 거지. 주어진 시간 자체가 12시간 남았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몇 시간? 12시간이 돼야지. 근데 이건 15시간 분량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얘기하네. 자, 그래서 생산 가능성의 외부한 점은 현재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조합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이런 경우도 발생하겠죠.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 안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이렇게 가서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 아주 쉽죠. 갑자기 시험이 연기가 됐어. 12시간 후가 아니라 갑자기 시험이 문제가 생겨서 뭐 5시간 오후에 보기로 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정도 공부가 가능하겠지. 또는 갑자기 시험 시간이 됐었는데 갑자기 뭐 동생이 아프대. 동생 앞에 병원에 가야 되니까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이만큼밖에 공부를 못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주변 환경, 배생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천연자원의 발견 나와 있죠. 새로운 자원이 발견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구 유입 등으로 자원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력이 투입되는 게 많아지고 또는 부존량이 일정하라도 기승진보가 이루어지면 역시 바깥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생산 가능 곡선의 어느 쪽? 증가되는 쪽, 생산 가능량이 많아지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밑에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면 생산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생산되는 양도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죠. 나중에 이제 경쟁 시장, 독점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돼 다시 한번 이 개념 보게 될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유량변수와 저량변수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체제 자원배분에서 시장경쟁체제, 계획경제체제 여기 나왔고 경제 3대 문제 나왔는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가 딱히 여기서 출제가 되진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수 문제, 경제변수에서 제가 이제 외생과 내생은 다루지 않았고 이걸 다뤘던 이유가 맞아.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다시 출제를 하더라도 외생과 내생보다는 이쪽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량변수라고 했어요. 플로우 개념이 있죠. 흐름.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양에 따라서 변하는 양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두 개의 결정적 차이가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여기는 또 일정 시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정의 스팟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정한 점에서 딱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저량 변수에 해당합니다. 저와 U자로 설명해 볼까요? 물로 설명해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게 유량이죠. 물이 흐르는 양. 저량은 어때? 저축돼 있는 양이지. 그럼 얘는 이제 고정돼 있는 거네. 어떤 고정된 시점에 딱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유량 변수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양을 전체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개념은 알겠대요. 이 개념은 알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파악해 보기에 그러면 이 변수들이 어떻게 출제 나와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 있잖아요. 다음 중 유량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저량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갖고 있는 거에서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예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런 A라는 개념 예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앞에다 이런 걸 붙여보세요. 한 달간 이런 걸 붙여봅시다. 그러면 한 달간 국제수지 1년간 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이라고 붙여볼게요. 자, 이거하고 차이가 있죠. 한 달이라는 거 어떤 기간이 표현되어 있고 오늘이라는 거 어때? 오늘 딱 고정된 점이다 붙으니까 오늘이 붙어서 딱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유량이 아니라 절량 변수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에 반해 한 달간이나 1년간 해야지 말이 되는 것들 이런 건 어때?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 형용사를 붙여보게 되면은 이러한 변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한 달간 국제수지, 추이, 그치? 뭐 1년간 수입, 1분기 수입, 그치? 그 다음에 지금 1주간의 수요에 대한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온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이라고 했어요. 양을 딱 묶고 있죠. 어떤 일정한 양에 대해서 저량이죠. 저장된 양을 묶고 있는 거니까 이 양자가 붙게 되면 저량 변수에 해당하고요. 국부나 외채, 외환 보유 가치 딱 지정된 양이 얼마다라고 판단하는 거. 흐름이 아니죠.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들은 전부 저량 변수. 그래서 현재 외채가 얼마니? 라고 묻죠. 1년간 외채가 얼마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외채라는 건 지금 적당하게 어떤 시점별로 딱딱 빌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빌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붙이다 보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이 예시들이 여러 가지들 제시될 거예요. 보기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붙여보시게 되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유량변수, 절량변수고 그 다음에 있는 구성의 오류, 인가의 오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뒤에서 여러분들 공유지 비극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테니까 그때 나온 개념, 그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봅니다. 문제 역시 이제 관련된 것들 중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이제 제가 골랐던 것들은 실제 출제됐던 거 위주로 고른 거니까 요거 보시고 다른 문제도 의미가 없느냐?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우리 쪽에서 지양하고 있다라는 거 이쪽 파트에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아시다시피 문제가요. 우리 쪽 금융권이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뭐 이제 전반적 거시 미시 맞춰서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일반 경제학과 미시 파트에서는 그래도 가장 쉬운 개념 위주로 묻는다. 4시 정도 빼놓고는 그렇게 묻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옳은 것은이니까 나머지는 다 틀린 거네 라고 하는 거. 자, 보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뭐하다? 볼록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산이 이 정도 됐는데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그 량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볼록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목하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 가능 곡선 밖의 점은 비효율적인 게 아니죠. 실현 불가능한 거지.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내가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은 생산할 수 없는 점. 자, 그 다음에 3번 실업이 증가하면 자, 실업 파트 배우게 되면 더 쉽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알고 있겠죠. 생산 가능 안쪽 영역에 위치하던 점이 생산 가능 곡선상으로 이동한다. 왜 그럴까요?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 가능 안쪽이 생산 가능 곡선상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실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임금이 싸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다는 것은 점점 효율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 직선인 것은 기회비용 채증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회비용 고정이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이 정도로 묻는데 이것보다도 더 심플하게 물었지만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 변수를 모두 고른 것은 알겠죠? 흐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니까 했었고 저희 쪽에 이제 사례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들어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국민소득이라고 했어요. 국민소득이라고 한다는 건 GNP, GDP 개념 그쪽에서 나온 거고 이 국내총 생산 국민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서 국내총 생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한다? 당연히 1년간 사람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한 통계치가 나오니까 유량소득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부라고 했어요. 국부라고 하는 건 우리 국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량이 되죠. 저장된 양이죠. 저장된 양, 저량.
자, 그 다음에 국제수지라고 했어요. 수지의 흐름이라고도 하죠. 국제수지는 우리 주머니의 현재량과 이것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 외국 돈과 이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 대한 얘기니까 저것도 어떤 거? 역시 유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외환보유고 했어요. 외환보유고는 지금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외환에 대한 얘기니까 저 느낌 아시겠죠? 이름에 대해서 이 저자, 비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저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투자, 저가 아니죠. 투자의 흐름,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몇 년간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냐, 총량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유량에 대한 얘기 되죠. 이런 식으로 보통 구분하는 문제가 그느드름을 해서 찾는 것도 있고요. 그냥 한 개씩 골라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설명하는 속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이에요.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뭐 경제학 교재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 교수님들이 쓴 것들은 보통 예시를 많이 쓰죠. 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었을 때, 아,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표현할 때 이게 코스트 대비 내가 지금 선택한 게 가장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이게 가장 나한테는 효과가 커라고 하니까 가성비 같은 단어 쓸 때 쓰는 개념이죠. 산토끼 잡으려 집토끼 놓친다. 자, 기회비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산토끼가 지금 내가 선택인데 여기 뭐가 집토끼를 놓쳤다라고 하니까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것이 표현되어 있네. 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니은이 무슨 개념? 맞아요. 기회비용 되죠. 자, 그 다음에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라고 했어요.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데 놓친 고기는 내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미 이전에 했던 행동에서 더 이상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매몰 비용의 개념은요. 리와인드 할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이 놓친 고기, 뭐 놓친 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뭐 타임머신을 뒤로 돌려서 그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지금 내가 심리적으로 괜히 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학적 개념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순서대로 써놓은 2번을 골라주시는 게 맞겠네요. 아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 파트인데요. 수요 공급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이제 확인하신 분들에서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틀린 게 뭐냐면 기본적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보다는 바로 이 수요와 탄력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가격 상한, 가격 제한제, 가격 규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탄력도에 대해서 판단했었을 때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나 또는 다양한 탄력성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탄력성, 교차 탄력이나 소득 탄력이나 기타 등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출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념이 나왔을 때 절대 힘들지는 않아요. 그냥 판단하는 수준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게 교차 탄력이 클 경우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게 낫구나라는 거 판단하는 건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오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탄력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벨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판매 수익에서 공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개념을 갖고 묻는 문제,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이후에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탄력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된다. 탄력도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극을 딱 했을 때 거기에 틱 하고 반발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은 수요라는 것이 이 가격이 갑자기 어떤 수요에 대해서 갑자기 민감하게 탁 튀어오르는 거, 가격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수요가 탁 튀어오르기도 하고 적게 튀어오르기도 하고 이러겠죠. 많이 튀어오르게 되면 탄력적인 거고 적게 튀어오르면 비탄력적이고 이런 개념으로 가겠지. 각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해라고 나왔어요. 말 멋있게 써놓지만 우리 뭐 인문계에서 익숙하죠? 독립 변수라는 건 어떤 원인에 따라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민감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거 비탄력적인 거고 민감한 것은 탄력적인 게 되겠지. 그중에서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이 가격이 뭐예요? 독립 변수 원인이에요.
이러한 가격이 어디에 미치는 거? 수요량에 미치는 거, 종속 변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 계산하는 게 어떻게?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표현한다지. 실제 이 가격 변화의 수요량 변화력을 막 변화된 거 숫자를 하나하나 써놓다라기보다는 그냥 다이렉트로 줍니다. 그래서 저기다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느냐라는 게 나오거나요. 나왔던 건 바로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탄력적, 단위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 비싸지면 절대 안 사. 싸지면 팍 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탄력적인 것들은 판매 수입이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격을 살짝 깎아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판매 수입이 증가되기 위해서 가격을 하락하는 경우가 탄력적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치제라고 나와 있죠. 이 사치제를 주로 쓰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세일을 많이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 나와 있습니다. 단위 탄력적은 판매 수입 변동, 판매 수입이 아예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고정된 거. 고정된 것을 딱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상의 경우일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제화들, 뭐 물론 일시적으로 이게 이념형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은 그게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경제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비탄력적.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갑자기 어떤 농산물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양파가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근데 양파가 싸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먹나요? 먹는 양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이 먹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경우 아무리 싸진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 거. 뭐 양파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쌀 같은 거, 치약 같은 거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쌀 같은 것들은 가격이 상승하게 됐었을 때 판매 수익이 엄청 증가합니다. 왜? 아무리 비싸져도 먹어야 되거든. 근데 가격이 싸졌다고 판매 수입이 증가하진 않아. 왜? 아무리 싸졌다고 많이 먹지 못하거든. 그러니 농산물 같은 경우 이런 걸 짬시킨다고 하죠. 밭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필수제라고 표현을 나왔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비싸도 사야 되지만 그렇다고 싸다고 막 쟁여놓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보관도도 들어가겠죠.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냐라는 것도 여기에 좀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비탄력적도 예외의 경우들이겠죠. 뭐 마약이나 골동품 같이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실 때 많이를 받겠지만은 잘 우리 쪽에서 출제는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 우리는 뭘 묻는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탄력과 비탄력적인 개념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례들 봅니다. 보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나왔던 것들이에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 탄력적. 왜 그럴까요? 이게 비싸졌는데 내가 왜 사? 라고 하는 거지. 또는 가격이 싸졌으면 다른 대체재 가격이 고정일 때 바로 이거 사러 오겠지라는 거지. 여러분 끊임없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 가보면은 왜 그 세일하는 거 있잖아. 세일하는 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겪어요. 음료수 사 먹으러 가게 되면 똑같은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세일을 하면요. 다 똑같은 커피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싼 걸 막 사지. 그러니까 요새는 1+1, 2+1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가격 탄력적이지. 워낙 많은 커피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 저렴한 걸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뭐 꽂혀갖고 먹는다 그러면은 그게 필수제처럼 되는 경우인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자, 필수제일수록 비탄력적.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커피 브랜드 중에 예를 들어 무슨 뭐 TOP만 먹어. TOP만 먹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비탄력적. 얘가 아무리 비싸도 난 이거밖에 안 먹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야. 상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생필품 같은 것은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음. 쌀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는 라면? 라면 없으면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 비중이 작을수록 가격 변화의 둔감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행위를 할 거고요. 비중이 작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싸다.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라고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왔었을 때 레스토랑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뭐 태어나서 한 번 가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 비싼 거 먹어 이때가 언젠데 그러면서 어때? 가격 변화에 둔감한 행위를 보이죠. 그거에 대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온 개념 말고 이제 소득 탄력성 같은 거 굳이 이제 띄우지 않겠습니다.
소득 탄력성은 자 뭐가 여기 있는 독립 변수가 소득이 됐었을 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사람들의 소득이 클 때, 작을 때에 대해서 수준이 어떻게 됐었을 때 이 수준에 따라서 비탄력적이고 탄력적이다 하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제나 열등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뭐 기편제 개념도 여기서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이 개념은 그냥 소득이 원인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나올 때가 있죠. 이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의 비교인데 다른 상품에 대해서 교차 탄력도가 크다라는 것은 제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막 팔리게 되는 경우 이런 거 예를 들어 콜라 가격이 막 미친 듯이 비싸죠. 한 병에 10,000원이야. 그럼 사이다 먹는다 이런 거지. 이해시들은 되게 싫어요. 콜라의 대체제가 왜 사이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2개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경제가 이런 가정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교차 탄력도도 있는데 교차 탄력도는 탄력도에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진다면 저희 쪽에선 잘 나오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공급입니다. 공급 역시 가격 탄력성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보다시피 탄력과 비탄력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술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경우는 발전이 뭐 할 때? 빠를 때 탄력적이다라는 거지. 순식간에 막 새로운 게 빵빵빵 터질 때 굉장히 탄력적인 행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금방금방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발전이 느릴수록 비탄력적이다. 왜? 발전이 느리니까 새로운 걸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아유 그냥 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변화 있습니다. 비용의 변화는 탄력적. 만약에 탄력적인 경우는 증가가 느릴수록 비용의 변화가 느릴수록 보다시피 탄력적인 경우가 되고 반대로는 빠를수록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꽤 중요합니다. 저장 가능성 유설비 이게 좀 중요한데 보통 이제 공급의 가격 타격에서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저장 가능성이 높을수록 뭐하다? 탄력적이다. 왜냐면은 이거는 미리 쌀 때 쟁여두는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저장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쟁여둘 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탄력적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설비 나왔죠. 노는 이제 놀고 있는 것들이 많을 때, 놀고 있는 기계들이 많을 때, 생산 설비가 놀고 있을 때, 유설비가 많을 때, 케인즈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라는 거죠. 왜? 언제든지 가동해서 생산을 해서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유설비 없이 풀로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죠. 이럴 때는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간 길수록 짧을수록 이건 기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장기의 개념이 되니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묻게 되면 이 두 개념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 가격 상한제 파트입니다. 잉여도 중요하겠는데 이 가격 상한제는 문제 만들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깔끔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그런데 소비자 보호할 목적으로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최고 가격 설정해서 그 이상의 가격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 여기 지금 가격 상한선 정한 거죠. 정해갖고 이거 이상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상황에서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부동산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국가적으로 만드는 교재나 이런 것들, EBS에서 출간되는 뭐 교재들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다 보니까 공급 자체는 별로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걸 생산할 필요가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수요하는 사람에서는 지금 이렇게 저렴한데 막 살려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시장? 암시장이 발생한다? 라고 나왔어요. 왜? 지금 이렇게 저렴할 때 살려고 사람들이 가격을 조금 더 주고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무슨 수요 발생한다? 초과 수요입니다. 요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하고 있네요.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니까 상한제, 생산자의 공급은 감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살려는 사람 엄청 많아. 왜? 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 지불할 의사가 소비자가 우선 배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라는 게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준다라고 해서 사고 싶지만은 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것이 또 이것의 제한 요소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암시장 발생. 규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거래하는 보이지 않는 시장, 몰래 하는 시장들 이러한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게 맞고 이 출제가 되면 이제 얼마로 고정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해 갖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나왔던 문제형은
자, 가격 하한제입니다. 가격 하한제라고 한다는 것은 공급자 보호할 목적으로 시장 경쟁 높은 가격을 최저 가격을 설정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 앞에 뭐가 붙어요? 얘네들은 국가에서 했을 때 최저 뭐뭐뭐가 붙는 라인들이죠. 그럼 최저 뭐뭐뭐가 붙으면 항상 이거 이상으로 줘야 되는 것들이야. 이하로는 줘서 안 되지. 최저임금이 떠오르네요. 바로 이 노동의 공급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가격 하한제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최저 무엇을 설정해 놓으면은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이것을 공급하려 했을 거. 지금 내가 이거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이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지 않을 테니까라고 하니까 초과 공급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거,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적정한 것만 쓰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초과 공급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격 하한제로 공급은 증가하지만 수요가 감소해서 이런 현상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상 공급자의 우선 판매권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낮은 가격으로 함부로 받을 수도 없어요. 저 1,000원 적게 주셔야 되니까 저 써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규정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2번 문제 보시면 이렇죠. A기업에서 생산되는 X지하에 대한 소비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뭐하다? 탄력적일 경우. 요 정도로 나와요. X지하 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인하됐대요. 인하되게 되면은 사람들 어때요? 탄력적이니까 이때다라고 해서 질러야 돼 하죠. A기업의 X지하에 대한 총수입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다라고 하니까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 인하분에 비해서 가격 인하되면 한 몇 개, 한 10개 증가할 줄 알았더니 탄력적이라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재 끼기 시작하겠네. 바로 뭐 인하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측하는 것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제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1. 다음 설명 중. 앞에 안 했잖아요. 그래 알고 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얘는 열등제를 뜻합니다. 이 열등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수요라는 것이 올라가더라도 얘네들은 잘 사지 않은 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은 돼지고기를 사 먹어요? 소고기를 사 먹어요? 이것도 정말 구닥다리다, 그지? 소고기 사겠지? 짝퉁을 살까요? 브랜드를 살까요? 브랜드를 사겠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열등제는 그 짝퉁이라든지 또는 좋은 것에 비해서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열등제에 해당하고요. 수요의 X제 수요의 Y제 가격 교차 탄력성이 뭐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둘 간에서 이 마이너스가 나타난데 X제 수요가 올라갔을 때 이게 마이너스, 그것도 안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X제가 없으면 X제가 가격이 올라버리면 Y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야. 훅 떨어지는 거네. 이 얘기는 뭐냐면 X제하고 Y제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뭐다? 맞아요. 이 두 개는 보완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열등제,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 정상제 이렇게 되고요. 교차 탄력성이 이것처럼 마이너스, 으로 나타났다라는 거는 둘 간의 보완제, 플러스로 나타났다. 저게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내게 막 미친 듯이 막 높이 올라갔어. 이건 뭐 제 대체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지. 막국수와 냉면? 왜 자꾸 먹는 걸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규제 문제 하나 보죠. 가격 규제 문제 하나 보게 되면 가격 규제에 대한 잉여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가격 상한제에 가격 규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측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보면 상한제는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격 상한제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5,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상한제가 되니까 4,000원까지밖에 못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다 해갖고 막 사재 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이 발생하고요. 암시장 거래 가격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 이전의 시장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 자, 상한제를 이렇게 걸어버리게 될 경우 암시장은 어떻게? 이 위에서 2단계까지 과열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 시장 가격이 여기였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가격 규제로 인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만 총잉여는 어떻게 된다? 자, 총잉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난 사회적 후생에 대한 얘기인데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후생 손실이 발생했을 때 총잉여는 어떻게 돼? 후생이 발생했으니 후생이 이코르 잉여도 역시 감소한다라고 나타나고요. 디귿 가격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자 보세요. 정부의 개입 자원이 감소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가격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화폐 경제학적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시장에 정부가 참여해서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잖아. 당연히 뭐가 나타나? 자원 배분 왜곡은 커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배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리을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지만 초과 수요 발생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이런 암시장 형성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현상 나타난다. 자, 가운데 있는 게 틀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보기가 출제됐던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다시피 경제 1번적인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안 다르나요? 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보시고 푸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과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거가 확실히 구분해서 보시는 게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비자 이론 파트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